이게 진짜 좋은 매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된 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매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또 알리진 않죠. 그거를 이제 사연을 아는 중개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죠. 안녕하세요, 빌딩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맞습니다. 두 분은 항상 물건을 볼 때 싸고 저렴하고 A급 매물을 항상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단기간 내 두 분처럼 물건을 못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거예요. 싸고 저렴한 좋은 이 세 가지를 다 맞춘다는 거는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진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로부터 이런 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찾으러 다니셨냐면은 그 빌라 분양하시는 집 장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전 부동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싼 거 나오면 전화 달라, 싼 거 나오면 전화 달라 이런 식으로 다 돌아다니잖아요. 어쨌든 싼 거를 산다는 것 자체가 왜 거기다가 이제 시행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싸게 사서 시행을 해서 어쨌든 분양을 해야 되고. 그치, 분양을 네. 해야 마진폭이 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정가에 사서 정가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남는 폭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처럼 이렇게 시행을 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땅을 사는 게 관건이죠. 잘 매각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업을 한다, 뭐 아파트를 짓는다, 혹은 이제 주상복합을 짓는다. 땅값 보고 결정하잖아요. 토지 매입 비용이 비싸면은 거기는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행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저희는 그런 거에 미니판이라 봐주시면 돼요. 싼 물건을 좀 드려도 아, 이게 싼 건가 비싼 건가 이게 좀 판단이 조금 빨리 안 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 같은 것들을 조금 파악을 좀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게 물건을 내가 살려고 안 보고 있었던 거지. 내가 물건 맨날 받아보고 가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100개 정도 물건 받아서 실제로 가봤어. 근데 싼 게 하나가 딱 들어왔어. 그럼 싼 건지 보고서만 보고도 딱 알거든요. 바로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물건 뭐 한 10개 봤어. 근데 싼 거 들어왔어. 본 게 얼마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얼마 안 되잖아.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알아본 지 얼마나 됐고 실제로 내가 물건을 얼마나 접해봤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이제 디벨롭을 직접 하거나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왜 항상 그 건물을 볼 때 예산의 기준 내에서 봐야 되는데 왜 항상 예산보다 높은 것만 보일까요? 땅을 사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월세 200만 원짜리를 찾아. 그런데 내 눈은 300만 원에 있습니다. 네, 항상 내 예산보다 항상 조금 더 높은 거를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매매도 그렇고 기준치가 약간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차 사러 갔어요. 근데 내 예산은 쏘나타야. 쏘나타 이제 뭐 한창 보고 공부했는데 보러 갔으니까 바로 옆에 그랜저가 있어. 더 좋은 게 눈에 한 1000만 원 차이 나네. 네. 내가 어떻게 한 달에 몇십만 원 더 내볼까 이런 고민할 수 있고, 혹은 또 같은 금액이면은 BMW 3 시리즈가 이제 또 보이는 거야. 아,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제 막 그래서 그런 점점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은 쏘나타인데 비교하다 보면은, 왜냐면 차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부동산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살 수 있는 거는 뭐 역삼동이 50평인데 뭐 신사동이 60평 막 눈에 보이고 막 이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자동차는 그래 내가 몇십만 더 내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금액 단위가 자체가 다르잖아. 근데 또 대출이 안 나와서 못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좀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싸질 때까지 기다리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왜냐면 코로나 시절 때 말도 안 되게 이 매수자들이 몰리면서 수요가 몰리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끝나고 지금 2년 동안 그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어요.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실거래가 찍혔던 것만큼 이제 가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다기보다는 진짜 평범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그건 있어요. 뭐 시간이 지나면 싸지겠다, 시간이 지나면 현금 가치가 올라가겠다, 이거랑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현금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거고, 네, 이런 물가 상승에 의해서 땅값이라든지 모든 물건값 이런 것들은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겠지.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차는 한번 사면은요 값이 떨어지잖아요. 값이 떨어져요. 순간. 근데 땅은요 사는 순간 안 오늘이 떨어져요.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부동산은요. 네, 근데 모든 부동산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구분상가라든지, 뭐 예를 들어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그 경우에 따라 예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이제 땅. 그 땅 중에서도 또 뭐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선산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 지역 내에 개발할 수 있는 땅들, 거래가 많이 노후 되는 건물들. 지역. 네,
네. 자신만의 좀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또 눈이 높아진다고 또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진 이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100% 만족하는 물건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앞 도로도 좀 넓고 그리고 전면도 길고 네모 반듯하고 막 이런 경우도 이제 역세권이어야 되고 정말 다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기준들이 내가 본 물건에서는 하나씩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정도는 빠지더라도 내가 정한 기준에서 한 80%만 맞춰진다면 진행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만족하는 물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현금이 15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초구 양재동에는 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쳐볼게요. 5억을 더 드리면 20억을 드리면 역삼동 할 수 있어. 이거를 내가 다 돌아다녀보고 수지 분석을 해보고 해봤더니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 저 같으면은 5억 융통합니다. 은행 아니더라도 저는 아는 사람들한테라도 저는 빌려서 역삼동을 합니다. 15억을 해서 양재동을 사는 것보다 저 같으면 5억 더 융통해서 역삼동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럽니다. 근데 양재동을 예를 들은 거지. 예를 들은 거예요. 양재동이 예, 건 예. 아닙니다. 이제 건물을 살 때 있어서 부동산은 결국 땅인 거잖아요. 두 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지역적인 우위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건물의 입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일단 지역, 입지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뭐 같은 얘기예요. 그게 좋은 지역. 당연히 그곳에 동중에서도 입지 좋은 곳 두 가지가 함께 만나야 되는 거죠. 사실 건물 현재는 뭐 노후됐더라도 그렇죠. 입지가 좋아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입지가 좋은 곳들은요, 끊임없이 임차 문의 혹은 이제 매수 문의가 끊임없이 옵니다. 왜냐면 그곳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싶은 업체도 있을 거고,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동이 좀 떨어지게 되면 빈도수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입지하고 지역은 이제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 제가 최근에 생각난 게 저희가 잔금하고 이제 공사를 한창 준비하고 있는 곳인데 입지가 정말 좋잖아요. 대박이에요. 거기를 바로 매입하고 싶으시다고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지만 좋으면 수축이 되기 전이라도 이제 하실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 영상에 변호사님이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공동투자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사례가 진영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그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네. 강남역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위치를 정말 매도자님의 사정도 있으셨고 해서 그 당시에 저렴하게 잘 매입을 하셨어요. 잔금이 끝나고 현재 지금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매수자분이 나타나서 원래 들어갔던 원가 플러스 10억을 더 붙여서 이거를 사겠다, 인수를 해서 본인이 짓겠다,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진짜 답변을 드리자면은 좋은 지역에 좋은 입지를 이제 선점을 해갖고 저렴하게 잘 샀잖아요. 샀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그 입지를 정말 필요로 하신 분께서는 아파트 분양권 피주고 사잖아요. 그런 효과라고 보면 돼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팔지 않기로 우리 변호사님과 이제 함께 투자하신 분께서는 결정을 하셨는데, 제안을 주셨던 분께서 너무너무 아쉬워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한테도 좋은 걸 그러니까요. 찾아드려야 돼요. 네, 찾아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그때 안 사시고 왜 지금 사신 거예요? 그때 그 물건을 받았었는데 그 물건을 새로 이렇게 신축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 오래된 진짜 2층짜리 이자카야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 이렇게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 지어진 건물만 보셨었어요. 근데 그 일대 공실난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업종상 분명히 이제 새 건물, 저희가 이제 설계한 조감도를 보시면은 진짜 그분 업종하고 딱 맞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어내려고 하니까 그분이 보시더니 이거 내 실사용으로는 너무 딱이야. 아무리 자기가 이 일대를 다 뒤지고 찾아도 이런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니까 웬만한 이제 지어진 건물들은 눈에 안 차고 지어야 된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신 거죠. 근데 그 일대에 현재 지금 땅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사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바쁘시다 보니까 되어 있는 건물, 나에게 맞는 건물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써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이사하고 뭐 이런다고 해도 뭐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요 정도로 이제 이전을 보통 계획을 하시니까요. 신축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계약하고 잔금까지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 정도가 걸리는 이제 뭐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무 머니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장 1년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더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혹은 이제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망할 수도 있거든요. 1년 뒤, 2년 뒤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 하시고 보통 이제 6개월 안쪽, 1년 안쪽으로 이제 계획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매물을 볼 때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부동산 중개사 일반인 기준에서는 솔직히 이 사람이 잘하는지 솔직히 모를 것 같거든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계약 건수, 성과. 우리가 일반 뭐 시공업체를 선택하던 건축사님을 선택하던 뭐 은행 지점장님을 선택하던 그분이 그 관련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성공 사례가 많은지 이걸 보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업력 이라고 하죠. 커리어 이런 건데 중개사들도 본인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했냐, 뭐 10년 했냐, 20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어떤 프로젝트를 얼마만큼 거래를 성사시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가면 한 10개, 20개 부동산들 1층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거래를 많이 한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이 그 동네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마 뭐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 20개가 그 아파트 몰라갖고 계약을 못 할까요? 아니죠. 그 안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매도자하고 친하게 그분만의 매력이 있겠죠. 그리고 매수자분의 니즈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분한테 맞는 매물을 적합한 거를 빨리 보여주는 거. 왜냐면 여러 개 보고 다니다 보면은 귀찮거든요. 시간 아깝고. 근데 딱딱 맞는 것만 캐치해가지고 두세 개 딱 보여주고 조율 잘하고, 그리고 이분이 질문할 거를 미리 먼저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은 질문 나올 거 먼저 설명해주면은 그거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많이 보내주는 중개사보다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를 그 근사치에 맞는 거를 좀 빨리 주는 중개사가 이제 잘하는 중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물건을 많이 보내준다는 거는 이 사람이 물건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냥 다 보내주는 거. 확신이 없는 거고요. 확신이 없는 어디서 거고. 걸릴지 모르겠다. 그치. 저 사람이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그냥 다 뿌려주는 거예요. 고객 입장으로 봤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전산에는 몇만 개 물건인데 그거를 사실 그 지역만 추려도 100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보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는 거를 캐치해서 잘 보내주는 그런 중개사가 잘하는 중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보고서가 뭐 한 20개 왔어. 그래서 20개를 다 다녀봤어. 그래서 그 중에 괜찮은 거 하나를 골랐어. 이거 진행할게요. 그럼 진행 안 되는 거 진짜 수두룩합니다. 아마 물건 받아보고 뭐 이렇게 건물 살려고 알아보신 분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행할게요. 이거 계약할게요. 그럼 갑자기 안 된다 그러고 뭐 팔렸다 그러고 주인이 뭐 걷었다 그러고 금액이 올랐다 그러고 이런 거 수두룩해요. 고객한테 보내기 전에 미리 계약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 얼마에 정확하게 픽스가 됐는지, 그리고 계약한다 그러면 언제 할 수 있는지, 대출은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거 미리 다 파악한 물건만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다 보내주고 그 중에 하나 걸려라. 걸리면 그제서야 이제 전화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에 되죠? 안 되죠. 되긴 뭐가 돼. 안 되지. 근데 이렇게까지 체크했는데도 매도자들이 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꼭 확인하고서 매수자들한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궁금한 게 왜 네이버 매물 같은 걸 보면 실제로 괜찮은 물건들은 잘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와요. 그 금액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뿐인 거지. 근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건물 매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없는 매물, 밸류맵에 없는 매물, 뭐 디스코에 없는 매물, 너네만 갖고 있는 뭐 숨겨진 거 줘.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뭐 솔직히 뭐 어디 한 군데에 뭐 하나 났다, 강남 다 알아요. 왜 알 수밖에 없냐면은 손님들이 이걸 받아서요 여기저기 가서 물어봐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탁감으로 들어간다던가 은행권에 들어간다던가 설계로 들어간다던가, 그럼 그게 또 거기서 퍼져갖고 다 알게 돼 있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막 숨겨진 시장이 아니에요. 옛날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알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저는 네이버에 떠 있거나 디스코에 떠 있거나 뭐 밸류맵에 떠 있는 매물들,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떠 있지만 예를 들어 네이버에는 100억으로 떠 있어. 근데 이 물건이 만약에 예를 들어 80억까지 조율이 됐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땐 100억짜리인데 실제로는 80억인 거야. 이게 진짜 좋은 매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된 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매물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는 올라와 있는 그 매물 알아. 근데 그게 평당 1억 5천이었어. 뭐 예를 들어 80억이 돼갖고 얘가 뭐 1억이 돼 있어. 이러면 이게 좋은 매물이거든요.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매물은요, 매도하시는 분께서 아직 실질적으로 계약 단계까지 안 가봐서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성사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떠 있는 물건은 이미 계약 단계에 몇 번 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액도 현실적으로 내려온 거고, 세금에 대한 거를 이미 다 학습을 했을 수도 있고, 거래 과정에 대한 거를 그 매도자분께서 벌써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거래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진짜 안 나오는 거 뭐 어쩌다 보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거 받아갖고 제대로 된 건 거의 못 봤습니다. 저희도 뭐 안 떠 있는 저희만 갖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온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 금액을 최신화를 시켜놓지 않는 거예요? 매도자랑 직접 컨택하는 중개사만이 알기 때문에 그걸 또 알리진 않죠. 그걸 뭐 80억 조율됐다고 80억에 수정해서 올리는 중개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딱 그렇게 낮추는 순간 또 연락이 엄청 가겠네요? 그렇죠. 그쵸. 네. 그거를 이제 사연을 아는 중개사는 이제 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얼마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조율이 돼서 얼마에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죠.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중개사는 매도인의 편일까? 매수인의 편일까? 라는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는 양쪽 다 중개하기 때문에 양쪽 다의 편입니다. 누구에나 편이 없습니다. 양쪽의 편이라는 건 알지만 한쪽의 입장에서는 왜 항상 매수자의 편만 들어주냐, 또 반대로 한쪽은 왜 매도자의 편만 들어주냐. 네, 일반적으로 좀 그럴 수 있어요. 매도자,
매수자 있으면은 거래가 끝나고 나면 매도자님은 그냥 떠날 사람이라 생각하고 매수자님은 여기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근데 초보 같은 생각이고요. 매도자님, 매수자님 어쨌든 돈을 양쪽에서 주시잖아요. 또 매도자는 또 손님이 될 수 있어요. 돈을 진짜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왜냐면은 누구 하나 안 소중한 분은 없잖아요. 그리고 매도자님들이 팔고 나면 보통 새로 사요. 그 거래를 하기 위해 이 물건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감사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 들어서 이렇게 일하는 거는 진짜 초보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매도자님이건 매수자님이건 막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중개인을 약간 밑으로 보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뭐 그런 경우를 당한 거는 정말 옛날에 그랬었는데 진짜 저희 직원들 보면 30대 친구들, 뭐 30대 초반 친구들, 20대 후반 친구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좀 매도자님들이 좀 막해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얘네들이 아직 경력 티가 많이 안 나니까 막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담당자들이 쫄아가지고 기피해요. 저 집은 연락하면 안 되겠다.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경력이 더 된 친구가 이제 연락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매도자님, 매수자님 두 분 다 되게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수자가 이제 법인으로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도 변경이나 멸실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느끼기에 좀 매수자 편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거래 자체가 이제 대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손해보는 거만 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매도자 입장에선 용도 변경하더라도 멸실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시는 그리고 매수자님은 우리 중개사님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진짜 네 이거 알잖아요. 뭐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중개사를 네 응원해 주고 칭찬해 주면은 날라다닙니다. 예, 열심히 조율해 올 거예요. 네. 그래도 내가 진짜 이제 건물 살 의지가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좋은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안목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발품을 많이 파셔라. 최대한 많은 중개사를 만나고 물건도 많이 받아보시고 현장에 물건 받았으면은 브리핑 자료만 보고 이거나 별로야 이러지 마시고 진짜 별로인 것도 다 가보세요. 최소 저는 내가 물건 사려면 100개 정도는 가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 돈이 생겼어. 당장 이번 달에 안 사면 죽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3개월에서 많으면 4개월 정도는 한 분기 정도는 물건 받은 거 최소한 다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좀 견해가 많이 넓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라는 게 생길 거고요. 3개월 정도면 물건 나온 거 다 파악되거든요. 거기에서 고를 수 있는 그 급매물을 찾을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파세요. 한 분기 정도 100개 정도는 발품을 파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보시고 거래 사례를 통해서 밸류맵에 언제 거래가 됐고 언제 매입을 해서 언제 매각이 됐는지 다 거래 사례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팔렸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실 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물건들을 봐왔고 많은 거래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현업 전선에서 강남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 나오는 물건, 조율되는 물건, 혹은 뭐 금액이 올라가는 물건 다양하게 접하고 있거든요. 참 정말 신기한 세상입니다. 네,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